반갑습니다. 25년도 법원지 민사소법 강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전체적인 난이도를 생각하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평이했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이 평이했다 생각을 해요. 기출 지문에서 거의 응용을 다 했고 한 두 문제 정도가 전혀 처음 보는 지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해설지 만들면서 저도 여러 가지 참고를 해봤는데 전부 다 법원 실무제휴에 나와 있더라고요. 법원 실무제휴 부분. 다만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임의 대리 관련된 문제, 혹은 소송 구조 관련된 문제, 맞죠? 그래서 100개 지문 중에 95개 지문이 기본소에 거의 다 있었고, 그리고 모의고사로도 계속 냈던 지문들 반복해서 나왔던 거 생각하시면 이번 시험에서 민사소 보면 거의 다 고득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단 문제 보면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할게요. 보조 참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볼게요. 보조 참가인이 피참가인과 보조하여 공동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아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 A가 을을 위해서 보조 참가했고, 맞죠? 네. 을하고 둘이 같이 손잡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피참가인이 패소 판결을 받았대요.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 A 너도 미쳐라. 이게 참가적 효력이잖아요. 그 이후에 을이 A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 예를 들어서 구상금지가 청구소송이 들어왔을 때 A가 주체무 없음을 다투지 못하라는 것이 참가적 효력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죠.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이유가 뭐예요? 둘이 같이 손잡고 싸웠잖아요. 둘이 같이 손잡고 쌌는데 얘가 패소했네? 그럼 그 패소 위협 너도 부담해라. 이게 참가적 효력이죠. 근데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확정 판결이 아닌 화해 공고 결정에서 종료됐잖아요. 화해 공고 결정에서 종료됐다는 말은 둘이 같이 손잡고 싸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법원이 화해를 공고했단 말이에요? 법원이 화해 공고 결정을 난 거죠. 둘이 같이 손잡고 싸운 거라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가적 효력이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했으니까 1번이 바로 틀린 지문이잖아요. 모의고사로 계속 냈던 것들, 실제 기출도 됐던 지문이니까 1번 찾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을 것 같아요. 2번 문제. 대립하는 당사자 구조를 갖지 못한 결정 절차에서는 보조 참가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같이 싸우는데 둘이 같이 손잡고 싸우자는 의미잖아요. 맞죠? 그래서 편명적 불복 조차 같은 이런 결정 절차에서는 보조 참가할 수 없다라는 거. 얘도 기출이고. 3번 소송에서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것임이 아님이 표명된 경우에, 그러면 이런 소송 보조 참가하면서 들어왔다면서요. 맞죠?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맞죠? 그러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볼 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뭐의 효력을 주겠다고? 보조 참가한 거에 대해서 최고의 효력을 주겠다라는 거. 맞나요?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생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최고로 보는 거죠. 최고로 볼 수 있다라는 거. 4번 피참가인은 보조 참가인이 제기한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 있다고. 보조 참가인이죠. 보조 참가인은 이중적 지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독립적 지위도 있고 종속적 지위도 있는데 누구의 의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피참가인 의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종속적 지위에서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소송이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소송이에요. 그리고 피참가인과 모순 조촉 대행이 하지 못한다면서요. 얘가 상소 제기할 수 있어요. 보조 참가인이 상소 제기할 수 있지만 얘는 상소를 하고 싶지 않대요. 맞죠? 그러면 얘가 상소 포기할 수 있네. 네, 상소 포기하거나 혹은 상소 취하 다 가능하죠. 근데 얘한테 억울한 게 있을까요? 이거 한다고. 억울한 게 없죠. 왜? 참가적 효력을 안 미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기한 상소를 포기하기나 취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 맞나요? 그래서 답은 1번 읽고 2번 문제 선정 당사자 옳지 않은 것이네요.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하려면 65조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65조 전문하고 후문 나와야 되고, 전문은 다시 전단하고 후단 이렇게 나눌 거고, 전단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권리 의무가 공통인 케이스. 후단은 권리 의무가 같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아니에요. 후문은 권리 의무가 같은 종류에 불과한 케이스. 네, 이때
전문인 경우에는 선정 당사자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후문인 경우에는 선정 당사자도 이용할 수 없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 다만 수험적으로 유일한 예외가 하나가 딱 있다 그랬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임대인이 누구인 케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지문이잖아요.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자는 이게 권리 의무가 같은 종류에 불과한 것이지 같은 원인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65조 후문에 해당하는 게 그럼 원칙적으로 선정 당사자대로 이용할 수 없지만은 이 케이스잖아요. 임차인들이 갑이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맞죠? 그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이라서 계약 당사 여부에 있으므로 맞죠? 이거는 그 임차인들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딱 하나 있다. 임대인이 누구인 케이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1번이 맞는 질문일 거고. 2번.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선정 당사자 네가 뽑았잖아.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봅시다. 원칙적으로 공동 이해관계가 있은 사람 중에서 선정 당사자를 뽑아야 되는데 공동 이해관계 없는 자를 선정 당사자로 선정해서 청구를 인하겠잖아요. 맞죠?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그러면 선정자가 스스로 요게 키포인트죠.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이걸 마치 대리권 흠결에 실질적으로 소송을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위선정 당사자의 흠은 민사소송법의 450조 제1항 3호의 제2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18회 태도죠. 그래서 제가 소시에 네가 뽑았잖아. 네가 뽑아놓고 왜 네가 다투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해당한댔으니까 2번이 바로 틀린 질문이겠네요. 3번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이에요. 선정 당사자는 임의적 소송 담당. 맞죠? 그래서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한테 미치죠. 왜? 218조 3항에 의해서. 따라서 그 효력이 미친다. 218조 3항. 그러면 선정 당사자가 이행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의해 선정자를 위해 혹은 선정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냐고. 네,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왜? 판결 효력이 미치니까. 맞죠? 그러나 뭐가 필요한 거죠?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죠. 승계 집행문. 따라서 집행을 위해 선정자와의 관계에서는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는 거. 맞나요? 했던 것 같고. 4번 선정 당사자는 공동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돼야 되는데 선정 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에 소치하되거나 판결이 확정이 돼서 공동이해관계가 소멸했네요. 그럼 선정 당사자의 자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수십 번 얘기합니다. 당연히 상실한다. 당연히 상실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답은 2번일 거고. 요것도 모의고사에서도 몇 번 냈던 케이스. 당사자에 관한 설명 좀 옳은 것이네요. 이행의 소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은 주장 자체로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은 원고에 의해서 피고라고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진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적격을 갖춘다라는 전제, 갖췄다라는 전제하에 본안 판단 들어가 보니까 원고가 채권자가 아니래요. 권리 의무가 아니래요. 권리 의무자가 아니래요. 그렇다면 뭐 하면 돼요? 청구 기각을 하면 되죠. 맞죠? 원고가 채권자가 아니고 피고가 채무자가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청구 기각 판결을 할 뿐이라는 거. 이게 원칙적인 모습. 다만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원고 적격 혹은 피고 적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등기 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 의무자를 아닌 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거. 피고 적격 흠결을 선고하겠다고 소각화 판결하겠다. 주장 자체로 피고 여기까지는 맞겠죠. 근데 등기 의무자가 아닌 자 혹은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가 아닌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손은 피고 적격 흠결에서 소각화 판결하겠다. 얘는 주장 자체로 등기 후에 아예 나타나 있잖아요. 피고가. 그래서 주장 자체로 피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도 부적법한 소라고 할 수 없다. 부적법한 소니까 소각화 판결을 할 거고. 네. 마이크가 좀 이상해가지고 끊었다가 다시 갈게요. 2번 문제 갑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네요. 추심 명령 하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 법정 소송 담당에서 맞죠? 법정 소송 담당에서 담당자를 위한 소송 담당에서 가름형이죠. 따라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으며 채무자는 관리처분권을 채권자한테 뺏기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3채무자의 이행의 소는 추심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 소송을 제기할 당사 적격을 상실한다. 근데 제가 이거 봤을 때 이거 시험에 한 4-5번 정도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답 2번이네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3번 사행위 취소소송. 절대 틀리면 안 되죠. 민법에서도 수십 번 하잖아요. 사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 적격은 누구죠? 수익자 또는 전득자잖아요. 채무자는 아니죠. 네, 채무자는 피고 적격 없다니까. 맞네요. 그래서 3번도 틀린 질문인 거고 4번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수십 번 얘기했죠.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려면 크게 민사소보사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피보존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피대위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네 번째 채무자가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을 거. 그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요건은 원고 적격에 관한 요건. 맞나요? 그래서 피보존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밝혀지거나 혹은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혀지거나 혹은 채무자가 임의 권리를 행사했다며 원고 적격 흥결해서 막겠다고 소각과 판결을 하겠다. 피대위 채권의 존재는 얘는 본안의 문제. 그래서 피대위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밝혀지면 청구 기각 판결을 한다라는 거. 맞나요? 수십 번 했네요. 갑시다.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존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피보존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취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대위 소송은 기각이에요? 각하예요? 각하되잖아요. 기각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질문. 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4번 문제 갈까요? 기일 혜택 옳지 않은 것이네요. 변론기일에 일단 출석하였다가 변론 없이 임의로 퇴정을 했어요. 출석했다가 임의로 퇴정하거나 혹은 소란 행위 등으로 퇴정 명령을 받아 퇴정을 당한 경우에도 기혜택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본소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파트 같아요. 변론기일에 출석했다가 변론 없이 임의 퇴정하는 거. 소란 행위에서 퇴정 명령 받은 거 전부 다 기일 혜택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 2번. 수십 번 얘기한 것 거의 다 기출문제 응용한 거예요. 거의 다 모의고사 냈던 것들. 2번 불출석한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는데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했을 때 변론을 진행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는 재량이라 그랬어요.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하시겠대요. 맞죠? 그럼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인지를 보라 그랬어요. 서면이 있다 그러면 마치 출석해서 진술한 것으로 봐주라. 그게 진술간주제도잖아요. 148조 1화 진술간주 해주라. 그렇다 하더라도 변론 관할이라든지 서증 제출은 현실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맞나요? 그래서 진술간주 된다 하더라도 변론관할 발생할 수 없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서증도 직접 제출해야 된다. 서증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잖아요. 맞나요? 손봐야 그 준비 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면 그 사본에 의한 서증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직접 제출해라. 답 2번이네요. 3번. 일단 제1심에서 자백 간주가 있었어요. 자백 간주가 일어나면 크게 세 가지 효과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불료증 사실이 된다는 거. 두 번째,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런데 재판상 자백과와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당사자는 구속력 없다라는 거. 그걸 안다라는 전제하에 당의 신급에서는 물론 항소심 변론 전개시까지 항소심 변론 전개시까지예요. 상고심은 안 돼. 왜? 상고심은 법률심이니까. 그래서 항소심 변론 전개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며 당사자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다툴 수 있다고. 네, 다툴 수 있다니까. 다툰다며 자백 간주 효과는 상실돼야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태도. 4번 양쪽 당사자가 2회 기일 혜택 후 1월 이내 기일 신청이 없거나 양쪽 처음부터 잡아봅시다.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했대요. 1회 불출석했대요. 그러면 법원은 반드시 다음 변론 기일을 잡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변론 기일에 또 2회 쌍불이 발생을 했대요. 그럼 법원은 말하고 가만 있으라고. 뭐 할 때까지? 1월 이내에 기일 신청일 때까지 가만 있으라는 거. 맞죠? 근데 1월 이내에 기일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만다고는 소치화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근데 1월 이내에 기일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일을 잡아줬어요. 맞죠? 근데 또 쌍방이 불출석했네요. 그때도 뭐 한 것으로 보겠다고요? 소치화된 것으로 보겠다. 268조 조문 그대로 다 나온 거잖아요. 맞죠? 다만 그 기일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기일 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 신청으로 인해서 정해진 변론기일 양쪽 당사자가 또 불출석했네요. 만약 이제 몇 회? 3회 쌍불을 했네요. 뭐 한 것으로 보겠다고요? 소치화된 것으로 보겠다. 268조 조문 그대로잖아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될 거고 5번 문제 기판력이죠. 기판력 역대 문제 중에 가장 쉽게 냈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예요. 기판력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만 미치고 이후에 기재된 부분은
미치지 않는다. 216조. 따라서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 이후에 설시된 그 전제되는 법률관계의 존부, 이거 어디다 기재되는데요? 이후에 기재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잖아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요건사실 갑소유라는 사실, 두 번째 을명의 을이 점유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을이 항변을 했겠죠.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내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고 청구를 기각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렇죠? 또 토지 인도하라. 토지 인도하라. 그러면서 이유 이렇게 기재하잖아요. 첫 번째 갑 소유다. 두 번째 을이 점유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을의 저 정당한 권한 항변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얘는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겠다라는 판결이 나고 이 판결이 확정까지 되었대요. 오늘 기판력은 어디에만 미친다고요? 요 주문에 기재된 부분, 요거에만 미치는 것이지. 여기에 기재된 갑소유라는 사실에 기판력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해소가 들어왔어요. 소유권 확인해소가 들어왔을 때 후소법원은 전수에서 갑소유라고 했던 거, 여기에 구속돼가지고 원고 청구 인용 판결 해줘야 된다고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후에 기재되는데 어떻게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냐고요. 이걸 어렵게 표현한 게 이거잖아요.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 그 자체만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거 판결 이후에 설시된 그 전제되는 법률관계의 존부, 이거를 민사법에서 어려운 말로 성결적 법률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성결적 법률관계까지 기판력이 미친다고? 미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 맞죠? 오케이. 2번 확정 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218조 1항 조문 그대로. 2번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전수의 변론 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방어 방법에 미친다. 따라서 전수에 주장했거나 혹은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별소를 제기하면서 그 공격 방어 방법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차단효. 차단효. 네, 미치니까. 다 미치니까 차단된다라는 거. 맞죠? 기판력의 시적 범위예요. 변론 종결 당시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표준 시절. 맞나요? 그리고 다시 방금 앞에 봤던 거. 따라서 그 전에 주장할 수 있던 공격 방어 방법,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차단시키겠다. 그러면 전수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가 차단되나요? 그건 차단 안 되죠. 이게 4번.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서 전소 확정 판결과 모순되는 사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기판력을 여전히 유지된다고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소의 변론 이후에 생긴 사유를 가지고 주장한다 그러면은, 맞죠? 전소와 다른 판결, 모순되는 판결에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 맞죠? 이걸 사정 변경이라 부를 거고.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 맞나요? 오케이. 6번 중복 소송 금지 옳지 않은 것이네요. 중복 소송이 요건이 뭐죠? 전소 계속주 후소 제기되고 이 후소가 전소와 당사자 동일 그리고 소송물 동일한 경우, 맞죠? 이 후소는 뭐 하겠다고요? 중복 소송에 해당해서 소각합 판결하겠다. 그러면 뭐가 전소고 뭐가 후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소장 제출 시에요? 아니면 피고에게 소장 부분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그 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따라서 전소, 후소 판별 기준은 소송 계속의 발생 시기의 선후,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한다라는 것이 판례제도. 맞죠? 그 판례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그 전에 맞죠? 가압류 가처분 됐는지 이런 것들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 두 번째, 채권자 대위권이 기하여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위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별소를 제기했네요. 맞죠? 그러면 판례는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형식적으로 당사자는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당사 동일로 처리해서 뭐 하겠다고? 중복 소송으로 보겠다. 이때 제가 수업 시간에 수십 번 얘기한 건데, 이걸 말해서 계속 그만할게요.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다라는 거.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중복 소송. 만약 알든 모르든 무조건 중복 소송이라고 그랬어요. 대위 소송이 제기된 알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무조건 중복 소송 금지.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 꼬고. 3번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채권자 취소권은 법정 소송 담당서를 지어요? 아니면 자기의 고유한 권리 행사서를 판단해요. 판례는 자기의 고유한 권리 행사서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이 들어왔고요. 맞죠? 그리고 을의 다른 채무자인 정이 병을 상대로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갑하고 정하고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사자 동일하다, 다르다. 당사자가 다르네요. 맞죠? 그러니까 중보소송은 아니다라는 거 말래. 맞죠? 판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래서 중보소송이 아니니까 각각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먼저 확정이 됐어요. 원고 승소 판결. 맞죠? 을과 병 사이 이 법률 관계를 취소하고 을에게 소이등하라라고 판결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후손은 소이익이 없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여전히 소이익이 있다라는 거. 왜? 사행위 취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데요? 얘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을에게 갖다 놓아서 여기다가 경매 넣으려는 거잖아요. 판결이 확정됐다는 만으로 지금 책임 재산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후손은 소이익이 있다라는 거. 맞죠? 이 상태에서 회복이 되었대요. 그러면 이제 후손은 소이익이 없어진다라는 거. 여기까지 설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전의 문제니까. 채권자 취소권 여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 중보소송? 아니라는 것이 판례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질문이겠네요. 4번 전수의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서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 했어요?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라 그랬어요. 이때 전소가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 하더라도 후소의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전소가 치하 또는 각하되지 않는 이상 이 후소가 중복 소송에 해당해서 소각하 판결한다라는 거. 만약 그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가 이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수의 소송 요건에 흠에 있어서 부적법 하더라도 후소의 변론 정기 시까지 전소가 치하 또는 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나 후소는 중보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적법 각하하겠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일 거고. 7번 문제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네요. 소송 당사자에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 신청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관할권 없는 법원이에요.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어요. 이때 당사자는 법원에다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다가 소가 제기됐으니까 이송해 주세요라는, 다시 말해서 34조 1항에서는 맞죠? 법원이라고만 되어 있지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송 신청권 없다고. 맞죠? 34조 1항에서 직권으로만 가능하지 당사 이송 신청권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송 신청이 들어왔네요. 얘는 뭐라고? 법원의 직권 발동 촉구미밖에 없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재판할 필요 있다 없다?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많은 거예요. 이송 결정을 해줬대요. 예를 들어서 이때는 39조에 의해서 만다고 해 즉시 항고 가능하다니까요. 얘는 즉시 항고 가능하다 그랬어요. 다만 이송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한 거예요. 맞죠?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만약에 기억나나요? 그럼 이거 봅시다. 소송 당사자가 관할 위반을 이유한 이송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오케이. 법원은 당사자 이송 신청에 따른 직권 발동으로 이송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재판할 필요도 없지만은 맞죠? 그러면서 재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송 결정을 한 거예요. 맞죠? 이 결정에서 즉시 항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즉시 항고 가능하다니까요. 즉시 항고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다 바로 1번 끝이네요.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문제죠, 얘도. 2번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한다. 전송 안 된다고. 맞죠? 그리고 이송 결정이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을 위반하여 이송한 결정에 대해서만 되고 이송 결정 기속력이 미친다. 그래서 다시 전송하거나 반송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 맞죠? 그리고 그러면 알겠어. 그럼 전속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전속관할 위반한 이송의 결정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발생하니 구속력 발생해.
오케이, 알겠어. 그럼 전속관할 중 신급관할 위반한 경우에도 이성결정의 구속력이 발생하니, 그러니까 잠깐 하면서 상급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라. 동급 법원 혹은 하급심 법원은 구속하더라도 상급심 법원은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거. 판례 3개 연결해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있는 판례잖아요.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성결정에 대해서도 기속력, 구속력 발생한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 3번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며 직권 또는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 재판할 수 있다라는 거. 34조 3항이죠. 34조 3항 그대로. 그리고 4번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자기가 처리하기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맞죠?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라는 거. 34조 2항이네요. 34조 2항. 조문 그대로네요. 근데 이건 1번만 보고 더 밑에 내려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얘는. 그래서 답은 1번일 거고, 8번 문제 반소 및 청구의 변경이에요. 청구의 병합하면요. 청구의 병합하면 원시적 병합이 있고 후발적 병합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시적 병합에서 나오는 것이 단순 병합. 맞나요? 그리고 선택적 병합. 그리고 예비적 병합. 맞나요? 후발적 병합의 경우에는요. 후발적 병합 크게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소의 변경. 중간 확인에서. 그리고 반소. 첫 번째 원시적 병합, 두 번째 후발적 병합. 수업 시간 했던 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원시적 병합이든 후발적 병합이든 반드시 갖춰야 되는 요건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동종 소송 절차야 되고. 그리고 뭐야? 공통의 관할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맞나요? 그리고 4번째 후발적 병합의 경우에 이 요건 2가지 외에 3가지 요건이 더 추가된다라는 거.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 사시심 계속 중이고, 사시심 변론 종결 전해야 되는 거고, 맞나요? 구청구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까. 요 5가지 요건은 계속 머릿속에 있으라 했다는 거. 맞나요? 그럼 갑시다. 요거를 안다라는 전제하에 가봅시다. 반소를 취하했어요. 반소도 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반소를 취할 수 있나요? 네, 취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 반소에 대하여 반소 피고가 맞나요? 응소행위 등을 했대요. 답변서 제출하거나 변론주 미기일에서 진술하거나 혹은 변론기에서 변론을 했다며 이 반소 취하할 때도 동의 필요하냐고? 네, 동의 필요하다니까. 맞죠? 그런데 본소가 취하된 거예요. 본소가 취하됐어요. 이때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 취하할 수 있는, 네, 반소 취하할 수 있다고. 만약 이게 271조잖아요. 만약 이 271조는 맞죠? 본소가 각하된 경우 유추될 수 있다, 유추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 그래서 반소 취할 때 어쩌고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이 원고가 본소를 취하했다면 피고가 반소 취할 때 동의 필요 없다. 그게 271조. 2번 이외에 걸쳐 요게 기본소에 없는 판례였어요. 기본소에 없는 판례긴 했어요. 이게 해설 보면 이게 몇 년도 나온 판례더라? 60몇 년도에 아마 나온 판례일 거예요. 만약 64년에 나왔던 판례, 64년에 나왔던 판례. 어쨌든 이외에 걸쳐 상고심에서요. 이외에 걸쳐 상고심을 2번 거쳐온 거네요. 이외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에 청구를 변경하는 거예요. 항소심 1심, 2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받아서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왔다가 이 항소심이 또 다시 상고심으로 넘어갔다가 또 파기환송된 거예요. 2번 지금 파기환송된 케이스예요. 된 이후에 항소심 변론 당시에 청구를 변경하는 거, 이거는 손자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겠다. 그 전에 이미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당하여 청구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도 위법이 아니라는 거. 요거에 관한 판례. 요거에 소자 현재 지연시키지 않을까. 기본소에는 없었던 판례긴 해요. 어쨌든
이거 몰랐다고 칩시다. 이 판례를 몰랐다고 칩시다. 반소의 제기는 종고 판결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나?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요? 사실심 계속 중이고 변론 전결 전까지만 가능하다면서요. 사실심 계속 중이고 변론 전결 전까지만 가능하다면서요. 제가 이거 쓰면서 그래 이거 다 몰라도 치자. 얘 하나는 머릿속에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만약 이 후발적 병합, 다시 말해 소의 변경 중간 확인에서 반소는 사실심 계속 중 변론 전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확정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이미 여기서부터 틀렸잖아요. 이번 판례 몰랐다고 치더라도 너무나 쉬운 판례잖아요. 쉬운 문제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상소심에서 반소 제기는 상대방의 신급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조문에는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 가능하니? 응, 가능해. 근데 이 반소를 그냥 받아주면 이 반소에 대해서 원고는 1심 판결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신급이익이 박탈되잖아요. 맞죠? 일단 받아는 줄게. 다만 전제 조건 두 가지를 걸겠다.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혹은 신급이익이 박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맞나요? 근데 얘는 뭐예요? 반소 제기는 종고 판결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 이미 여기서 보고 바로 틀린 지문으로 봐야죠. 그래서 답이 3번일 거고. 4번 청구 취지의 변경은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청구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262조 이하. 맞죠? 다만 청구 원인의 변경에 대해서는 조문이 없잖아요. 262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청구 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청구 원인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문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전에 50몇 년도가 60년도에 판례가 딱 하나 있긴 있어요. 청구 원인의 변경은 말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맞나요? 시험에도 나왔던 거고 몇 번 했던 거니까. 명확한 답이 있잖아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얘도 청구 원인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에 할 필요가 없고 말로 변경해도 된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 맞나요? 61년도에 나온 판례죠. 61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판례 검색이 안 돼요. 판례 검색이 안 돼요. 다만 법원 실무제요는 법원 실무제요 요건 기재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법원 실무제요. 그래서 답은 3번일 거고 9번 문제 소송 고지 옳지 않은 것이네요. 소송 고지 하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때 을이 얘한테 소송 고지를 하고 싶어요. 다이렉트로 보낸다고요? 아니면 소송 고지서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맞나요? 법원이 얘한테 보내준다고요. 제출하면 법원이 얘한테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언제 권리 행사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요? 법원에 제출했을 때 권리 행사해야 된다는 거. 이게 답이니까 먼저 언급을 한 거예요. 갑시다. 피고지자 얘죠.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소송 고지 왜 한다 그랬어요?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참가적 효율을 미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소송 고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따라서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 확정 판결의 결론에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 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으로 주장하였거나 혹은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맞나요? 오케이. 2번 소송 고지 요건을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 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청구한 의사가 표명되어 있다면 이것은 민법 174조에 정한 시효 중단 사유에서 최고 효력이 인정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 맞아. 최고 효력이 인정된다니까. 그럼 언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봐야 돼요? 얘는 고지는 언제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법원에 제출한 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봐야죠. 근데 뭐라고? 송달되었을 때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틀린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질문. 2번 3번 민법 174조의 최고는 맞죠? 6월 이내 이렇게 어떤 판결이 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칩시다. 맞죠? 그러면 얘가 패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A한테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맞죠? 그래서 소송 고지를 얘한테 한 거고. 그러면 소송은 언제 종료돼요? 이때 종료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하면 언제 소송 고지했을 때 이때 죄송합니다. 법원에 제출했을 때 이때 소급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주겠다라는 거 기억날까요? 그럼 최고의 기산점은 언제부터라고요? 소송이 종료한 날로부터 6월 이내라 그랬잖아요. 소송 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월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소송이 종료된 날부터 6월부터 기산이 된다. 6월이 기산된다라는 거. 따라 쭉 그래서 민법 110조 규정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 네. 4번 소송 고지서는 피고지자 얘한테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도 보내주긴 해야 돼요. 송달하여야 한다라는 거. 맞나요? 85조 떠오르시면 될 것 같아요. 84조 1항하고 85조 2항, 2항을 얘기하겠네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 10번 청구의 객관적 병합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예비적 병합인 경우에 주의적 청구 기가 예비적 청구 인용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지 않은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주의적으로 A라는 소, 예비적으로 B라는 소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요거 먼저 판단해 주시고요. 요게 만약에 기각이 되면 요거 판단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이렇게 놨잖아요. 주의적 청구 A에 대해서 청구 기각 판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비적 청구를 판단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비적 청구, 비청구를 판단해 보니까 청구 인용 판결이 났네요. 맞죠? 여기에 대해서 누구만요? 피고만 항소했잖아요. 피고만 항소했네요. 맞죠? 그러면 2심은요. 전부 판결에 대해서 일부만 불복했다 하더라도 뭐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둘 다 2심은 될 거예요.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심판 대상은 불복한 범위 내만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원고는 주의적 청구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항소 안 했네요. 누구만요? 피고만 항소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불복한 범위 내만 심판 대상이 되는 거고 맞나요? 그럼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은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해 보니까 이 B라는 청구도 이유가 없네? 죄송합니다. B라는 청구에 대하여 을의 항소가 이유가 있네? 항소가 이유가 있으니까 1심 판결에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저 판결 뭐하고요? 취소하고 내가 1심이다 생각하고 자판하라면서요. 그러면서 청구 기각 판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의적 청구도 주의적 청구인 A라는 것에서 청구 기각 그리고 예비적 청구 부분도 청구 기각으로 바뀌었네요. 이 판결 서로 모순 조촉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A라는 청구 부분도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소시에 뭐라 그랬어요? 그럼 네가 항소 안 했잖아.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따지냐고. 만약 심판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 2심은 될지언정. 맞나요? 근데 불복하지 아니한 주의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2심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맞아. 2심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항소심에 심판 대상으로 들어간다고요? 심판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죠. 다 바로 1번 끝이네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지문이죠. 얘도. 2번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었네요. 선택적으로 병합되어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선고되어 저기까지 딱 전부 판결이죠. 전부 판결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항소 제기했네요. 항소했다 하더라도 항소한 경우에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서 둘 다 2심이 될 거고 심판 대상도 둘 다 심판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나온 거 항소를 제기한 때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2심이 되고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 맞나요? 그래서 3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둘 다 심판 대상이 되었을 때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먼저 판단한 부분을 먼저 판단했나요? 그거 아니다고. 항소심도 여전히 선택적 병합이니까 1심에서 먼저 판단하지 않은 것을 항소심이 먼저 판단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전히 선택적 병합된 수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야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 4번 예비적 병합에서 주의적 청구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을 했어요. 맞죠? 이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맞죠? 상소심으로 2심이 된다고. 왜?
위법한 전부 판결을 취급하겠다. 전부 판결을 취급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소가 들어오면 만다고요? 전부 다 20입니다. 왜? 상소 불가분여지게. 만약에 원심에 남아있다 추가 판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그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었던 거. 따라서 2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으로 인해서 원심의 개수 중에 볼 것이다 볼 수 없다.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됐다. 상소 불가. 위법한 것은 맞아요. 위법한 무슨 판결? 전부 판결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2심이 된다는 거. 상소 불가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다 바로 1번. 맞네요. 오케이. 12번 문제, 11번 문제 갑시다. 이거 또 나왔어요. 이것도 1번에서 보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죠. 밑에 읽어보면 안 돼요. 변론 준비 기일에 해타와 해태 효과가 변론 기일에 해태 효과 승계된다고요? 승계되지 않는다니까. 이거 올해 변시에도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변론 준비 기일과 변론 기일은 밀접하게 연관된 1년의 관계는 있는 건 맞아. 그렇다 하더라도 변론 준비 기일에서 양쪽 당사자의 불주속의 효과는 변론 기일에 승계된다, 승계되지 않는다. 답 1번 끝. 네, 오케이. 2번 문제. 2번 지문. 재판장이 변론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며 증거 결정을 할 수 있고, 예전에는 증거 제출까지만 가능했어요. 맞죠? 그러다가 법을 변경했죠. 그래서 증거 신청뿐만 아니라 증거 체부 결정도 할 수 있고, 하물며 증거 조사도 할 수 있어요. 맞죠? 다만 당사자 신문이라든지 증인 신문은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맞죠? 그럼 그거를 제외하고는 맞죠? 감정인이라든지 서증 절차라든지 검증자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당사자 신문하고 증인 신문은 원칙적으로 변론 준비 절차에서는 못 한다 그랬어요. 다만 3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인이 오늘 내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증인 신문 등 혹은 당사자 신문 등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재판장은 변론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정되면 증거 결정도 할 수 있으며, 하물며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는 증거 조사도 할 수 있다는 거. 증거 조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조문이 218조 1항 3항하고 279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변론 준비 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 282조 3항이네요. 조문 그대로네요. 4번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변론 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는 거. 279조 2항이네요. 279조 2항. 맞네요. 2번, 3번, 4번 질문은 전부 다 조문 문제. 맞네. 근데 이거 1번만 보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데서 시간 줄여야죠, 우리는. 너무나 명확한 답이 있잖아요. 맞죠? 오케이. 당사자 신문, 옳은 거네요. 당사자 본인 신문의 결과 중에, 당사자 본인 신문의 결과는 얘는 증거자료죠. 증거조사에서 나온 결과물이잖아요. 맞죠? 증거 자료에 당사자의 진술로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나왔다면 그것은 재판상 자백이 된다고요? 재판상 자백이 뭐라고 했어요? 변론 또는 변론 준비 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격에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 그래서 변론 또는 변론 준비 기일에서의 진술이어야 되는 것이지. 얘는 증거 조사에서 나온 결과물이잖아요. 일치됐다 하더라도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 2번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어요. 맞죠? 이때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뭐 과태료라든지 구인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상대방 당사자를 구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오로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 맞나요? 오케이. 369조죠. 369조. 3번 당사자 본인으로서 신문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본인 신문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으로 나간 거예요. 절차 위반한 거네요. 네, 절차 위반했네요. 맞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런 일을 지체 없이 일을 하지 아니었다면 이익권 포기 상실의 대상으로서 그 하자 치유된다고요. 네, 치유된다는 것이 판례도. 이거 작년에 나왔던 기출질문 똑같은 질문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답 3번 끝이네요. 그렇죠? 4번 문제. 소송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도 당사자 신문의 대상이 된다고요? 네, 된다라는 거. 맞네요. 된다 그랬어요. 372조 단서 떠오르시면 되죠.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송 무능력자, 소송 제한 능력자도 당사자 신문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네,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 13번 문제. 합의 관할 옳지 않은 것이네요.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조문에는 제1심 관할 법원이라고 정해놨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1심 관할 법원 사이에 임의라는 말 집어넣으라고. 제1심 임의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 합의는 소송법상의 합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는 거. 반드시 서면. 29조에 그렇게 정해놨죠. 29조 2항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잖아요. 2번 관할에 합의가 있으면 그로써 관할이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지만은 오케이. 그렇다 하더라도 전속적 합의 관할이네요. 전속적이라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무슨 관할? 임의 관할. 여전히 임의 관할이기 때문에 변론 관할 생길 여지가 있다라는 거. 여전히 임의 관할이라 그랬어요. 재량 이송도 가능할 거고 어쨌든. 그리고 관할 합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라는 거 맞죠? 제3자한테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승계인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합의 효력, 합의의 주관적 효력이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미치는 거고 그렇네요. 그리고 제3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안 미치죠. 둘이 합의했는데 어떻게 제3자한테 미쳐. 다만 승계인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승계인을 다시 포괄적 승계인과 특정 포괄 승계인과 특정 승계로 나눴고 포괄 승계인한테는 당연히 미치는 거죠.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으니까. 근데 특정 승계인 경우에는 물권과 채권을 나누라 그랬고 물권인 경우에는 미치지 않지만은 채권이요 지명 채권과 같은 채권인 경우에는 관할 합의 효력은 특정 승계인한테 미친다는 거. 특정 승계인에게도 미칠 수 있네요. 맞죠? 이 케이스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으로 봐야죠. 맞네요. 4번. 31조 떠올라야 돼요. 전속관할이죠. 특정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진 소에 하더라도 합의관할의 규정은 적용 가능하다고요. 29조 31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29조 30조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31조 조문을 뭐라고 했어요? 전속관할에 정해져 있는 소에는 2조 7조 내지 25조 관련 재판정도 안 되네요. 맞죠? 7조 내지 제25조 특별재판정 안 되고 25조 관련 재판조도 안 되고 또 뭐래? 29조 합의관할 30조 변론관할 적용하지 않겠네요. 네? 합의관할의 규정 적용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이잖아요. 31조 아마 기본서에 별표 100개 채 있을걸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고 판결의 경정 옳지 않은 것이네요. 판결의 경정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 할 수 있다. 판결 경정 왜 해주는데요? 만약에 집행이 곤란하니까 집행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판결의 경정이라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서 판결 경정할 수 있다는 거. 판결의 경정은 법원의 과실이든 당사자의 과실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네? 그래서 법원의 과실이나 오류가 생긴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서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다고요. 판례 기억나나요? 법원의 과실이든 당사자의 과실이든 판결의 경정은 집행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의 과실이든 당사자의 과실이든 따지지 않겠다. 하물며 제출된 자료만 놓고 판단한다. 아니면 그 뒤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다. 그 뒤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태도. 2번 끝 틀린 거. 3번 경정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경정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은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을 때에는 그 항소심에서 다투면 되기 때문에 맞죠? 즉시 항고할 수 없다라는 거. 211조 3항. 211조 3항. 판결 경정 결정이에요. 경정 결정은 원칙적으로 판결한 법원에서 하는 거래요. 판결한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다만 상소심에 있을 때는 상소심에서도 예외적으로 할 수는 있다라는 거.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확정된
자,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상소심이 경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 판례 이름을 우연이라는 케이스, 우연히 판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장을 찢을 수가 없잖아. 맞죠? 어쩔 수 없이 소송기일 확정된 부분이 항소심에 넘어가 있는 거에 불과한 경우 있잖아요. 맞죠? 예, 통상 공동 소송 케이스 떠오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우연히 케이스 그거를 제외. 그거는 소송 기록이 항소심에 있다 하더라도 걔는 1심에서 경정해야 된다는 거. 그 판례 떠오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당 판결한 법원이 하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답은 2번이 될 거고 15번 문제 소송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네요. 봅시다.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소송 대리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 93조 각자 대리 맞나요? 그리고 2번 소송 목적의 값이 소재기 당시 1억 이하의 단독 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당사자의 배우자는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요? 요거 기억날까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대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변호사 대리 원칙. 다만 비변호사라 하더라도 맞나요? 이 두 가지 경우도 단독 판사 사건 중 조문 복잡하게 돼 있지만 이걸로 보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랬잖아요. 단독 판사 사건 중 속가가 얼마? 1억 이하이고 속가가 1억 이하이고 맞나요? 그리고 일정한 관계 어떤 관계요? 친족 등 혹은 직원 등 관계라면 친족 등 혹은 직원 등 관계라면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비변호사 대리 될 수 있다는 거 기억날까요? 오케이. 하물며 소액 사건인 경우에는 소액 사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정한 관계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관계는 친족 등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가족 등 친족 가족 뭐 어쨌든 친족 등만지 직원 등 관계는 여기서 빠진다는 거. 이때 법원의 허가 없이도 비변호사 대리된다는 거 기억날까요? 맞나요? 하물며 제가 수업 시간에 속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단독 판사가 하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수표 등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수표 등 사건인 경우에 일정한 관계에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비변호사 대리 가능하다. 이렇게 외워라 그랬잖아요. 이게 훨씬 더 보기 쉽다고. 합시다. 소송 목적의 값이 소재기 당시 1억 이하 단독 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친족 등 배우자는 친족이죠. 만약 당사자의 배우자는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복잡한 종목 외우지 말고 이걸로 보라 그랬잖아요. 2번 변호사 아니 2번 맞죠? 3번 이게 왜 우리 지문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아닌 사람은 경매 신청인을 대리할 자격이 없다고요? 경매 신청하는 행위는 소송 행위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경매 입찰 대리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저도 할 수 있어요. 맞죠? 법무사도 가능해요. 하물며 공인중개사도 가능해요. 다만 공인중개사는 교육을 따로 받긴 해야 되지만 맞죠? 없다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몰랐다고 칩시다. 나 이거 안 가르쳤거든요. 이거 몰랐다고 칩시다. 소송 대리인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 여기서 1번, 2번, 4번을 왜 답으로 찍었을까? 이게 민사법 두 개 틀려온 애가 이거를 틀려왔더라고. 답답해요. 3번, 1번, 2번, 4번이 명확하게 맞는 질문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3번을 찍어야지. 몰랐어도 이건 찍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죄송해요. 이거 안 가르쳤어요. 저도 안 가르쳤어요. 어쩌라고. 안 가르치고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1번, 2번, 4번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3번을 찍고 와야 돼요. 화내는 건 아니고. 만약 16번 문제 갑시다. 공동소송 가장 옳지 않은 것이네요. 합유 나왔네요. 원칙적으로 뭐가요? 고필고.
합의는 원칙적으로 고필공 관계에 있다라는 거. 합의는 원칙적으로 고필공 관계에 있다라는 거. 따라서 마찬가지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관한 거. 원칙적으로 합의에 관한 소송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이지만은 다만 예외적으로 뭔다고요? 보존 행위라든지 개인 채무에 관한 것은 예외적으로 통상 공동소송이다.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원인 무효의 소유권 전기 말소를 구하는 거예요. 맞죠? 무슨 행위? 보존 행위. 그러니까 만다고요? 각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태도. 2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나오면 얘는 형식적 형성에서 떠올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고유 필수적 공동 소송 관계에 있다라는 거. 고필공 관계에 있다라는 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 피고해야 되는 고유 필수적 공동 소송이다. 3번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 피고로 하여 이행해소가 제기된 경우 갑이 A, B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두 사람의 소송 관계가 부진정 연대 관계래요. 부진정 연대 관계래요. 그럼 이 두 사람을 처음부터 소송을 바로 강제해야 되나요? 그 전부터 이 A하고 B하고 둘이 소송 관계가 합의락정이 필요한 소송인가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합의락정이 필요한 소송이도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뭘로 봐야 돼요? 지문 보자마자 바로 통상 공동소송으로 뽑아내야 돼요. 맞죠? 어쨌든 하여 이행해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양립이 안 돼요. 얘가 연대채무자면 얘는 연대채무자가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법률상 양립도 가능하잖아요. 법률 양립할 수도 없다고요? 맞죠? 아니죠. 그래서 이 지문 보고 바로 통상 공동소송 뽑아내야 돼요. 따라서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에 대하여 상소로 인한 확정 차단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 A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고 갑의 B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어요.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칩시다. 여기에 대해서 A만 항소했어요. 맞죠? 이때 2심은요,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갑의 A에 대한 소송과 갑의 B에 대한 부분 전부 다 2심이 된다고요? 전부 다 2심이 된다고요? 상소 불가분 원칙의 유일한 예외가 뭐라고요? 통상 공동소송. 상소 불가분 원칙의 유일한 예외가 통상 공동소송이잖아요. 갑은 A만 항소했잖아요. 그럼 갑의 B에 대한 부분은 2심 되면 돼야 안 돼? 2심 안 된다니까? 상소 불가분 원칙 유일한 예외가 통상 공동소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판 대상도 갑의 A에 대한 부분만 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의 B에 대한 부분은 B의 항소기간이 만료되며 B의 항소기간 만료 시에 만약 이때 뭐 된다고요? 분리 확정된다며. 분리 확정이 된다. 맞나요? 상소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이 B에 대해서도 상소로 인한 확정 차단 효력이 미친다고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잖아요. 제가 진짜 목에 피를 토하면서 한 거잖아요. 상소 불가원칙의 유일한 제외가 통상 공동소송이다. 이 지문 보고 둘의 소송 관계가 통상 공동소송이라는 거 바로 뽑아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질문일 거고. 4번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 공동소송이 전에 대한 하나의 종구 판결 선고해야 되는 거. 합의락정이 필요한 소송이니까.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판결을 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에 대해서 추가 판결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여기 썼던 것 같은데 판결은 전부 판결하고 일부 판결. 만약 일부 판결이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허용되는 경우에는 판결이 모순 조촉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일부 판결에도 허용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통상공동소송 단순명확 케이스. 맞죠? 그래서 알고 일부 판결했다면 남아있는 판결 무슨 판결? 잠부 판결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모르고 일부 판결했다 그러면 재판의 누락이네요. 이때는 추가 판결로 처리하면 된다. 근데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판결에 모순 조촉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판결을 허용하지 않겠다. 대표적인 예가 크게 5가지. 첫 번째 예비적 병화, 두 번째 선택적 병화, 세 번째 필수적 공동소송, 네 번째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다섯 번째 독립 당사자 참가. 만약에 기억날까요? 필수적 공동소송. 맞나요? 요 5개의 경우에 원심에 남아있다는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질문. 추가 판결할 수 있다면 무조건 틀린 질문. 변론 분리 가능하다. 무조건 틀린 질문. 맞나요? 필수적 공동소송. 일부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에 추가 판결한 거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는 질문. 맞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 3번이 될 거고. 17번 문제.
소치와 그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이에요. 이 지문 보고 이 문제 보고 좀 당황했어요. 제가 설마 함정이 있을 거다고. 전 함정이 없더라고요. 원고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소치할 수 있나요? 소치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판결 확정 전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질문 2번. 피고가 본안에 관해 변론한 뒤에는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치할 수 있다고 원칙적으로 소치하는 자유 맞죠? 다만 피고가 응소행위한 경우 다시 말해서 답변서 제출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상대방의 동의가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더라는 거. 3번 소가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소송이 처음부터 계속된 것으로 보겠다요. 처음부터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면서요. 소급해서 소멸된다라는 거. 본안에 대한 종급 판결이 쓴 뒤 소를 취한 자는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67조 이하. 만약 답 4번이네요.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조문이잖아요. 만약 1번이 266조 1하.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 취하할 수 있다. 2번 지금 266조 2하. 맞나요? 동의받아야 된다는 거. 3번은 267조 1하. 맞나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겠다. 4번 267조 2하. 그 답은 4번.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조문 문제. 조문 문제가 아니라 조문 문제. 발음이 안 좋죠? 18번 증거 능력,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으라네요. 옳은 거. 갑시다. 사문서에 대하여 그 진정 성립을 다투는 경우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해볼까요? 서류를 제출했어요. 원고가 차용증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판사님이 뭐 한다고요? 물어본다 그러죠. 피고한테. 이거 네가 작성했니? 라고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 네가 작성했다. 네, 제가 작성했다 하면 얘는 재판상 자백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고. 근데 네가 작성했니? 라고 보니까 피고가 제가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한 거예요. 사문서의 진정성이 지금 다투고 있네요. 상대방의 주장한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했네요. 부인한 거네요. 부인했을 때 입증 책임은요. 부인당한 상대방. 누가? 문서 제출한 사람이 입증 책임을 져야죠. 근데 사문서에 대한 진정성이 다투는 게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에게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잖아요. 네가 작성했니? 제가 작성하지 않았는데 부인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진정성립에 관해 다툼이 있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누가 해요? 부인당한 상대방이. 문서 제출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죠. 맞나요? 그래서 틀린 질문. 2번. 옳은 거 찾는 거죠. 2번. 사문서의 진정 성립에 대한 증명 방법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유관으로도 가능하다는 그 판례. 맞나요? 그리고 그 사문서의 작성 명예안이 제3자의 증언으로도 진정 성립 증명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다고요?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 만약에 제한이 없으니까. 하물며 유관으로도 가능하다는데 만약 증인으로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3번 상대방의 서증의 진정 성립에 관한 제출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맞죠? 보조 사실에 관한 자백은 맞아요. 보조 사실에 관한 자백이잖아요. 증거력에 관한 거니까.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재판상 자백하고 동일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법원에 대한 구속력 그리고 당사자의 구속력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함부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당사자는 처리하지 못한다. 법원은 거기에 구속돼야 된다고요? 네. 법원은 거기에 보조 사실에 관한 자백은 맞아요.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상 자백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따라서 법원은 그 자백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로서 성립의 진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그래서 틀린 지분이잖아요. 뒤에가 틀렸잖아요. 법원에 대한 구속력도 발생한다. 재판상 자백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4번 작성 명의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작성 명의자가 아닌 보충한 문서의 경우 슬러시. 자, 형식적 증거력의 2단의 추정 기억할까요? 이 도장 네 거니? 라고 하니까 네, 그 도장 제 겁니다. 라고 날인에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도장 네 건이라고 보니까 네, 내 주장 맞습니다. 날인 인정했네. 그럼 통상적으로 그 도장 누가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들고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했을까요? 도장 찍었겠죠. 인형의 진정. 이 도장 모양 네 건이니까 네, 제 겁니다. 인형이 진정을 하면 그러면 네가 도장 찍었겠지. 날인의 진정. 맞죠? 그럼 그 도장을 네가 찍었으면 네 의사에서 문서 작성되지 않았을까? 이게 전부 다 형식 증거력의 2단의 추정력. 기억날까요? 이런 2단의 추정력은 완성된 문서의 경우에 2단의 형식 증거력의 2단의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백지 문서라는 거잖아요.
백지 문서, 보충한 문서의 경우 백지 문서라고 돼 있잖아요. 백지 문서의 경우는 이날 2단의 추정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따라서 문서 제출자는 그 기재된 내용이 작성 명의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누가? 문서 제출자가. 문서 제출자가. 따라서 그 문서가 처분 문서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한 2단의 추정력은 완성된 문서의 경우에만 추정되는 것이지, 지금 미완성 문서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럼 2단의 추정이 깨지네. 그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맞네? 그러면 그 사람이 작성하지는 않았지만은, 도장 찍지는 않았지만은,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 문서를 완성했다라는 입증 책임 누가? 문서 제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 4번이잖아요. 맞죠? 19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얘도 그냥 주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은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거. 178조 1항. 178조 1항 조문 그대로. 2번. 소송 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 대리, 미성년자한테 할 송달은 그 법정 대리에게 해야 된다는 거. 179조 조문 그대로. 송달에 관한 사무는 누가요? 법원 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다만 송달 처리 기간하고 실시 기간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처리 기간은 법원 사무관 등이 하시지만은 실시를 법원 사무관이 매일 찾아다녀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편 집배원님들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실시 기간이 다르다라는 거. 만약 이게 175조 1항, 175조 1항. 만약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송달은 그들 모두에게 해야 된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된다면서요. 180조. 만약 이 180조는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문이라고. 맞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각자 되기 때문에 전원한테 다 송달해야 되지만 법정 대리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송달하면 된다 그랬죠? 그게 180조. 그러니까 답 4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답 4번. 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네요. 불상소 합의예요. 불상소,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했잖아요. 이거 워낙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서면이란다고. 반드시 서면이란다는 거. 맞죠? 지질 진술함으로써 할 수 있다가 그래서 1번 틀리지면 끝이잖아요. 소송 계속 중에 불상소 합의를 했다며 반드시 서면이라고 그랬어요. 말로 안 된다 그랬어요. 답 바로 1번 끝이네요. 이때 당사자 일방이 항소하지 아니하고 약정. 불상소 합의는 원고 피고 둘 다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지지. 원고만 상소하지 않게 한다. 혹은 피고만 상소하지 않게 한다. 당사자 일방이만이 불상소 합의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판례. 1번에 있는 판례와 똑같은 판례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나요? 3번 항소권의 포기예요.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에 해야 된다는 거. 제출해야 된다는 거. 395조 제1항. 395조 제1항. 4번 항소권의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 항소권 포기서가 작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잖아요. 항소 포기는 법원에 제출했을 때 그때 확정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항소 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법원에 아직 제출되기 전이잖아요. 그럼 항소 포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 전에 맞죠? 그 약정을 해제했대요. 약정을 해제하고 다시 합의하여 항소를 제기했네요. 제출하기 전에 이전에 했던 이 약정 해제하고 다시 항소 제기했다면 그 합의 해제 효력에 따라서 위 항소는 적법한 거죠. 만약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항소 포기 해제하겠다라는 합의를 해서 다시 항소했다면 이미 확정된 소에다가 뭐 하는 거야? 항소 제기했으니까 걔는 뭔데?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나오겠죠. 제출하는 순간. 맞죠? 근데 얘는 전이잖아요. 전. 그럼 아직까지 항소 포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고, 아직까지 미확정인 상태인 거고. 맞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일 거고. 21번 문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나마 올해 시험에서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문제? 근데 모르겠어요. 3번에 너무나 명확한 답이 있어서. 맞죠? 갑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어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1심에서 소각하 판결이 난 거예요.
맞죠? 이 속값 합 판결에 대해서 원고만 항소할 수 있나요? 원고만 항소 이익이 있나요? 아니에요. 피고도 항소할 이익이 있어요. 왜? 피고도 본안 판단 받아가지고 원고 청구 기각해달라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소각합 판결에서 원고만 항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따라서 이렇게 소각합 판결이 났는데 이때 피고도 항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원고 갑만 항소한 거예요. 갑만 항소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항소심에서 갑의 을에 대한 부분이 항소심으로 이심이 되어 왔을 거예요. 근데 항소심이 보니까 소송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여요. 맞죠? 그럼 1심이 잘못한 건 맞네. 맞죠? 그러니까 1심 판결을 뭐하고 일단은 항소는 인용해주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내가 1심이다 생각하고 자판에 들어간 거예요. 본안 판단 들어보니까 원고 청구가 이유가 없네. 만약에 청구 기각 판결을 해버렸다고 칩시다. 맞죠? 그럼 이 판결이 하물며 확정까지 되었다고 칠게요. 자, 지금 누구만 항소했어요? 갑만 항소했잖아요. 갑만 항소했는데 만약에 갑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소각합 판결이 확정이 될 거고, 맞아. 그 이후에 갑은 다시 을을 상대로 소송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다시 소송 요건 갖췄다라고 주장하면서. 맞죠? 그런데 갑이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넘어가는데 소송 요건 다 갖췄네? 그럼 1심이 잘못했네? 그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만약에 본안 판대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은 이 판결이 확정까지 되면, 나중에 다시 갑이 을을 상대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에서 얘는 무조건 청구 기각 판결이 나오잖아요. 만약 불복한 갑한테 더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하물며 이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법원은 뭐 한다고요? 최악의 경우가 항소를 기각하라는 거. 그래서 항소 기각설이 나오잖아요. 최악의 경우가 항소 기각. 이때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해버리면 불복한 갑한테 더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맞나요? 오케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해서 원고만, 만약에 피고도 같이 항소했다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에도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누구의? 원고만 항소한 경우 불이변경금 원칙의 3,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 기각 판결을 할 수 없어.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만약에 항소를 기각하라고.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맞나요? 항소 기각서를 취한 판례. 2번 독립 당사자 참가 소송이에요. 독립당사자 항소심에서 세 당사 사이의 결론의 합의락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가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 변경하는 거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갑의 을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맞죠? 이 상태에서 A가 갑을 상대 그리고 을을 상대로 독립 당사자 참가가 들어왔어요. 독립 당사자 참가는 양립 불가관계가 된다는 거. 맞죠? 통상적으로 독립 당사자 참가란 말이 나오면 권리주장 참가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사이에 합의락정이 필요하다니까. 맞죠?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이 나고, 그리고 A의 갑에 대한 부분에서는 청구 기각 판결이 나고, 그리고 A의 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 기각 판결이 났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누구만요? 을만 항소했어요. 을만 항소했을 때 1심은요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서 전부 다 임심이 될 거고, 맞죠?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부분, A의 갑에 대한 부분, 그리고 A의 을에 대한 부분 전부 다 이심이 될 거고, 심판 대상은 만약에 불복한 범인 내만 심판 대상이 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부분만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볼게요. 맞죠? 불복한 범인에만 심판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항소심에서 본안 판단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을의 항소가 이유가 있어요. 을의 항소가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을의 항소는 인용해주고 1심 판결을 뭐하고요? 취소하고 내가 1심이다 생각하고 자판해버린 거예요. 자판할게. 맞죠?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 기각 판결로 바꿔버렸네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갑의 을에 대한 부분도 청구 기각, A의 갑에 대한 부분도 청구 기각, A의 을에 대한 부분도 청구 기각. 만약 양립 불가관계가 된다면서, 맞죠? 그러면 얘한테 기각. 만약 합의락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이 한도 내에서는, 합의락정을 깨는 이 한도 내에서는
A의 갑에 대한 부분, A의 을에 대한 부분도 심판 대상으로 들어가서 A야도 청구 인용 판결. 네, 요것도 청구 인용 판결로 바꿔줄 수 있다고요. 네, 바꿔줄 수 있다고요. 왜? 합의락 정이 더 중요하니까. 이 한도 내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배제되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팔레트도. 변경되는 거 배제할 수도 있다는 거. 불이익 변경 원칙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 팔레트도. 3번 요거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갑이 을을 상대로 매매 따른 소위 등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요건 사실, 매매 계약 체결 사실. 체결 사실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을이 이렇게 해야 돼요. 나 매매 계약 체결한 거 맞다고. 갑하고 매매 계약 체결한 거 맞는데 아직까지 매매 대금, 잔금이라고 할게요. 매매 대금 10억 못 받았다. 10억 못 받았다. 그러니까 10억 내놔라. 10억 주면 나도 소위등 해줄게. 라고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한 거예요. 동의항을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보니까 이 매매 대금 10억이 인정이 돼요. 맞죠? 그래서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네, 피고는 원고로부터 10억 지급받은과 동시에 그 뒤에는 안 적을게요.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24년 12월 7일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라고 판결이 났어요. 이 상태에서 누구만요? 갑만 항소한 거예요. 갑만 항소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본안 판단 들어가 보니까, 매매 대금이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20억 지급받은과 동시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24년 12월 7일 매매 따른 소위 등 하라라고 판결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합시다. 만약에 갑이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 여기서 그대로 확정시켰으면, 맞나요? 그럼 원고는 피고한테 얼마만 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땡겨올 수 있어요? 10억만 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땡겨올 수 있어요. 근데 갑만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20억 지급과 동시에 소유등 하라는 판결로 바꿔버렸대요. 맞죠? 그럼 이제 원고는 얼마를 줘야 소유권 이전 땡겨올 수 있어요? 20억을 줘야지 소유권 땡겨올 수 있잖아요. 갑만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갑한테 더 불리하게 됐네요. 맞죠? 이거 불이익 변경 원칙이 맞는다고 위배된다고. 판례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상환 이행 판결 났을 때 상환 이행 판결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죄송합니다. 상환 이행 판결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한다니까. 맞죠? 근데 이 반대급부의 존재라든지 그 액수에 관해서 기판력 발생한다?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것도 오를까요? 맞죠? 그거와 연결되는 판례죠. 동시행 판결에 있어서 피고의 반대급부 이행 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는 아니하지만 반대급부의 존재 또는 액수에 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맞죠?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요? 반하는데. 원고가 항소 안 했으면 10억만 주면 소유권 땡겨올 수 있었다니까. 근데 원고만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20억 지급만 동시에 소유등하로 판결해버리면 불복한 원고한테 더 불이익하게 됐잖아요. 이걸 뭐 한다고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죠. 그래서 답 3번이겠네요. 네, 4번 문제.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수동 채권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기항변을 받아들여, 자동 채권을 받아들여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슬러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으로 10억 지급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맞죠?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돈 준 사실, 세 번째 변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이렇게 항변한 거예요. 맞죠? 소비대차 체결한 거 다 인정하겠다. 원고 청구 다 인정하겠다. 그런데 나 뭐 했다고요? 변제했다. 혹은 소멸시하고 완성했다. 맞죠? 이 같은 채권 소멸 사실을 주장을 했어요. 맞죠? 그런데
먼저 변제 항변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나도 갑한테 받을 물품 대금 10억 있으니까 뭐 하겠다고요? 퉁치겠다라고 상계 항변까지 한 거야. 이해됐나? 여기가 따로셨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까지가 수동채권에 관한 문제고 여기까지가 자동채권의 문제. 맞나요? 그래서 법원이 보니까 1심에 이렇게 판단한 거죠. 소비대차 계약 체결한 사실, 돈 준 사실, 변제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툼이 없다. 그리고 첫 번째 피고의 변제 항변을 검토해 보니까 얘가 이유가 없다. 얘가 이유가 없다. 맞죠? 그래서 두 번째 피고의 상계 항변을, 얘는 출혈적 항변이니까 피고의 상계 항변을 검토해 보자. 상계 항변을 검토해 보니까 물품 대금 10억 인정이 되네. 인정이 된다. 맞죠? 그러니까 이 수동채권하고 자동채권을 뭐 하겠다고요? 퉁치겠다. 맞죠?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대등 얘기 안에서 소멸시키겠네요. 그래서 주문으로 만다고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났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났네요. 그러니까 누가 억울해요? 갑이 억울해요. 을도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케이스는. 어쨌든 갑만 항소했네요. 갑만 항소했네요. 이때 1심은요. 제가 이렇게 보라 그랬는데 수동채권, 자동채권 전부 다 2심이 된다고. 다만 심판 대상은 불복한 범위 내만 심판 대상이 된다고. 누가 항소했네요? 갑이 항소했잖아요. 갑은 뭐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수동채권은 인정해 줬잖아. 수동채권 부분은 다 인정해 줬잖아. 맞죠?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갑은 이거 자동채권 물품 대금 10억 인정한 게 억울하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만? 이 자동채권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것이 원고의 의사예요. 맞죠? 그런데 항소심 법원이 을이 항소하지도 않았는데 이 수동채권에 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왜? 을이 항소 안 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당연히 수동채권이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뿐이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 맞나요? 갑시다.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수동채권을 인정한 후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자동채권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채 1심 판결에서 누구만? 원고만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슨 말이에요? 항소심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게 뭐란 말이에요? 수동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얘 심판 대상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거. 만약에 불이익 변경금지원 직에 뭐 된다고요? 위배된다라는 거. 위배된다라는 거. 맞나요? 그리고 만약 이걸 수동채권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청구기각 판결로 바꿔버리면 원고는 자동채권 퉁쳐져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자동채권이 다시 부활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만약에 이걸 인정해버리면. 맞죠? 원고한테 더 불리해진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불이익병원주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 맞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 올해 시험에서 이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해요. 이 문제가 그나마. 맞죠? 근데 이거 3번도 모의고사에 냈던 거니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22번 상소의 일기네요. 이번에 상소심 파트가 은근히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갑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청구 기각을 구했으니까. 이거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청구 기각을 구했는데 법원이 소각합 판결을 했어요. 소각합 판결이 난 거예요. 피고가 청구 기각을 구하면서 제기한 항소는 상소이익 인정되지 않는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소각합 판결에 대해서 원고만 억울한가요? 원고만 억울한 거예요? 원고 억울할 수 있겠죠. 근데 피고도 억울하지 않을까요? 소각합 판결이 나면 나중에 다시 소송 요건 갖춰가지고 또 소송 또 들어올 수 있잖아. 맞죠? 근데 피고는 뭐예요? 청구 기각 해주세요라고 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소각합 판결이 났어요. 그럼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받아가지고 더 이상 주장 못하게 하는 이익도 있잖아요. 청구 기각 판결 받을 실익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각합 판결 났잖아요. 이때는
피고도 상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태도. 제가 수업 시간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소각과 판결에서 원고만 억울하냐고요. 원고 억울하겠지. 근데 누구야? 피고도 억울하다니까요. 피고도 청구기각 판결 받을 이익이 상실됐으니까. 이때 피고도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얘도 형식적으로 보면 맞죠? 불이익을 받은 자니까. 근데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자, 답 바로 1번 끝이에요. 1번이 끝이에요. 맞나요? 2번. 원고의 소구 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아, 지워버려. 아, 여기 있네요. 요거 그대로 따라올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문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소비대자 계약책이라서 돈 준 사실 변제가 되랬다는 사실 다 인정이 된다. 맞죠? 그리고 변제항변이 이유가 없으니까 원고 청구를 그리고 상기항변을 검토해 보니까 실업이 인정된다. 그래서 대등강에서 소멸한다. 그래서 청구 기각한 판결과 소비대자 계약책에서 사실 돈 준 사실 세 번째 변제가 되랬다는 사실에서는 아무런 다툼이 없다. 피고의 변제 항변을 검토해 보니까 이 변제 항변이 이유가 있다. 맞죠? 그러니까 상기항변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 해서 청구 기각 판결을 한다라는 거. 자, 볼게요. 소구 채권 자체가 부정이 되어서 청구 기각하는 판결. 그게 앞에 있는 첫 번째 꺽쇠. 요거와 두 번째 소구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나온 원고 청구 인용 판결. 맞나요?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면 기각하는 판결.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소구 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소구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상계 항변을 받아들인 경우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기판력의 발생 범위가 다른가요? 네, 다르죠. 여기에서 기판력 원고 청구 기각하는 거. 맞나요? 여기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발생하지만 위의 케이스는 어디에도 기판력이 발생한다고요? 어디에도? 자동 채권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10억 여기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잖아요. 216조 이하 상계 항변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거기에도 이유의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이 발생한다. 기판력의 발생 범위 다르나요? 네, 다르다고. 오케이. 이 경우에 을의 입장에서는 을 입장을 보세요. 을 입장에서는 주문만 놓고 보면 청구 기각이잖아요. 원고 청구 기각이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따지면 을은 이긴 자예요? 네, 형식적으로 따지면 이긴 자예요. 근데 뭐가 날아가면서 이겼어요? 자신의 자동채권이 날아가면서 퉁쳐져서 상계당해서 이긴 자잖아요. 맞죠? 그러면 을은 이 변제 항변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가지고 요 변제 항변을 인정받으며 맞죠? 그러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똑같은 기각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자동채권이 부활하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맞죠? 이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전부 이긴 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얘는 진내잖아요. 자기 자동채권이 날아가면서 이겼으니까. 맞죠?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소의 이익을 인정하겠다. 실질적 불법성을 취하고 있는 판례. 맞나요? 그게 이거잖아요. 따라서 기판력의 범위도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피고는 상소의 이익도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실질적 불법설에 관한 판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 맞네? 두 번째가 뭐이죠? 요거잖아요. 묵시적 일부 청구 케이스. 묵시적 일부 청구를 했어요. 묵시적 일부 청구해서 케이스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갑이 을을 상대로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6천만 원만 일부 청구한 거야. 일부 청구했는데 얘가 묵시적 일부 청구한 거야. 묵시적 일부 청구했어요. 맞죠? 이 묵시적 일부 청구했다 하더라도 소송물은 얼마? 1억 전부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법원은 그냥 6천만 원 승소하는 판결이 났어요. 6천만 원 승소 판결이 났다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칩시다. 맞죠?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기판력은 6천만 원 발생해 1억 전부에 1억 전부에 기판력이 발생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갑이 을을 상대로 이 남은 1억 중에서 남아있는 이 4천만 원 잔부를 청구한다고 칩시다. 잔부를 청구하면 여기에도 기판력이 미치는, 네, 여기에도 기판력이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이 후소 법원으로서 무슨 판결 해줘야 돼요? 뭔데? 소이익이 없어 소각과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요. 전부 승소한 자가 또다시 소를 제기했으니까 소각과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갑의 상소,
맞나요? 갑이 을을 상대로 6천만 원 청구서도 묵시적 일부 청구했는데 6천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도 기판력은 1억 전부에 미치니까 나중에 별서로서 잠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전부 승소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상소의 이익을 인정한다는 판례. 실질적 불법소를 취하고 있는 두 번째는 판례. 맞나요? 나오잖아요. 가분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 것이 실질을 명시하지 않은 게 묵시했네요. 묵시일부 청구했네요. 이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 6천만 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도 기판력은 1억 전부에 미친다니까. 맞죠? 따라서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 4천만 원 부분에 관해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의 이익을 인정한다는 판례. 만약 실제 불법소를 취하고 있는 판례. 맞나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 이렇게 4번. 요거는 실질적 불복설에서 나오는 똑같은 판례, 기본서에 적혀져 있는 판례긴 한데 상식적으로 손해 3부서를 취하고 있는 거는 맞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만약 그 위자료는 소송모를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긴 해요. 손해 3부서를 취하고 있긴 있어요. 다만 이거는 소송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보면 어느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들이잖아요. 다만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물을 쉽게 판단하게 손해 3부서를 취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상대로 맞나요? 적극적 손해 600만 원, 소극적 손해 300만 원. 위자료 이렇게 100만 원 청구했어요.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주문으로서 맞나요? 주문으로서 예를 들어서 적극적 손해 600만 원. 이 케이스는 좀 달리 갈게요. 적극적 손해 600만 원, 소극적 손해 200만 원. 맞나요? 위자료 100만 원 이렇게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적극 손해 600 청구했는데 600 승소 판결, 300 청구했는데 200만 인정했네. 위자료 100만 원 청구했는데 100만 원을 받아줬네. 그러니까 을이 뭐가 억울한 거예요? 을이 억울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갑이 요거 나는 소극적 손해 300이라 생각했는데 200만 인정해줬다. 맞죠? 그러니까 갑이 억울하니까 갑이 항소를 제기한 거예요. 이때 2심은요. 적극적 손해 300, 적극적 손해 300, 그리고 적극적 손해 600이죠. 죄송합니다. 그냥 적극적 손해라고 할게요. 적극적 손해, 그리고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전부 다 2심이 될 거고, 심판 대상은 불복한 범위 내만 심판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 소극적 손해가 이거 더 늘려달라고 한 거잖아요. 요것만 심판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항소심 계속 중에 적극적 손해가 600이 아니라 800이다라고. 맞나요? 요거 확장하는 거 가능하냐고요. 청구 지지 확장은 소변경 아닌가요? 소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해요? 사시심 계속 중이고 사시심 변론 중이고 전까지 가능하잖아요. 이미 항소심 올라와 있잖아. 맞아. 그럼 청구 지지 확장하는 거 요것도 네, 가능하다. 뭐 혐의로 보겠다고요? 부대 항소의 지지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2심까지 다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원고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이 케이스는 위자료네요. 위자료에 대해서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해서 원고가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전부 다 2심이 된다니까. 따라 이 경우에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 만약 소극적 손해에 관해서도 청구 지지 확장할 수 있나요? 네, 확장할 수 있다니까. 어디에서? 항소심에서. 근데 이거 소의 변경이잖아요. 소 변경은 사시심 계속 중이고 사시심 변론이익을 전까지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저 한도 내에서는 뭐한 것을 본다고? 부대 항소한 취지로 봐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1번이 되는 거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 요 정도는 어려운 준데 봐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소송 구조요. 저도 처음 보는 지문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원 실무지에서는 봤던 지문이긴 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안 가르쳤어요. 어제 이거 난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게 지문이 나왔어요. 갑시다. 1번 신청인의 자금 능력과 관련해 신청인이 얻는 수입은 물론이고 한 달에 얼마 버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의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재산이에요. 자기 가난하다면서 소송 구조 신청했는데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본다 라고 하는데 강남에 한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얘를 구제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인이 얻은 수입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당연히 유력한 자료죠. 자금 능력을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돼야죠. 상식 아닌가?
내가 이상한가요? 2번 문제. 무자력 요구에 가해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그 목적 사업의 수행이 저해되는 의미를 얘기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의 재산으로서 소송 인지 등을 내야 돼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인지등을 내면 우리 직원들한테 월급을 못 줄 것 같아요. 직원한테 월급 못 주면 이 소송 계속 이 법인의 목적을 계속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소송 구조 가능하다라는 거. 법원 실무제에 나와 있어요. 그 목적 사업의 수행을 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지금 해설지에 있는 거 있잖아요. 법원 실무제요를 그대로 제가 쓴 거예요. 3번.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는다라는 요건이에요. 이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돼요? 아니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 판례 기억날까요? 그래서 나오는 거.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는다는 요건에서 소송구조 신청일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 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봐주라. 구비한 것으로 봐주는 것이 판례대도. 그래서 답은 맞는 질문인 거고. 4번 무자력의 요건에 관하여 자연인인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정된다고요? 한정되지 않아요. 맞죠? 요거 해설지를 잠깐 보면 맞죠? 소송구조를 무자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급권자와 혹은 이에 준하는 빈곤자 등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가로 안에 제가 쭉 다 써놨잖아요. 맞죠? 이런 자한테도 소송 구조할 수 있더라고.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답은 4번이에요. 모르겠어요. 저 수업 시간에 안 해줬어요. 여기까지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이거까지 다 해주면 민사소법 한 30배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이걸 틀리라고 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냥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딱 들어봐도 1번, 2번 다 말 같아 보이잖아요. 기본 상식적으로. 이것도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3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4번을 찍을 수밖에 한정된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답을 4번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나 요거 틀리고 오면 그나마 인정해 줄게. 네, 오케이. 24번 문제 죄송해요. 제적 깊이 회피에 관한 문제네요. 본안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에요. 전신 재판 관여에 해당한다고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되잖아요. 본안에 동일한 소송이어야 되잖아요. 동일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적 기피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요. 제적 전신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소에 그대로 있는 판례. 그래서 답 1번 끝. 2번 재심 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도 전신 재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41조 5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있고 깊이 요것도 기본소에 없는 판례긴 해요. 얘도 몇 년도 판례더라? 얘가 아마 60 몇 년도 판례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88년도에 나온 판례네요. 기본소에 없는 판례긴 해요. 그렇죠? 어쨌든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피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네. 아니에요. 서면 또는 말로 해도 돼요. 맞죠? 다만 말로 했다면 3일 이내에 왜 기피하는지 기피 이유와 그 소명 방법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뿐이라는 거. 맞죠? 3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된 요 뒤에가 판례예요. 기피의 원인되는 사유가 당해 법원의 사건 기록상 명백한 사항, 즉 법원의 현장 사실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현장 사실이잖아요. 그럼 법원이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굳이 소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근데 요 판례는 기본소에 없어요. 맞죠? 없어요. 근데 1번에서 답 짓고 내려가야지. 2번, 3번을 4번을 보면 안 되는 지문이었어요. 문제도. 어쨌든 4번 문제. 당사자는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가야 변론하거나 변론준비를 진술한 때는 기피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것. 43조 2항 조문 그대로. 네,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 25번 문제. 그냥 주는 문제 같은데 이것도. 사망자를 당사자라는 소송에 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대요. 만약 소 자체도 부적합한 거,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뭐라고? 당연무효인 판결에 굳이 구제 수선을 줄 필요 있다 없다. 확정 전에 상소 X, 확정된 이후에 재심도 X.
따라서 당연 무효인 판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의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 안 된다고, 수개 신청 안 된다고 부적법하다. 맞죠? 당연 무효인 판결에 무슨 상소 등을 받아줘. 맞나요? 그래서 맞는 지문. 2번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했네요. 소송 절차 뭐하라고요? 중단시켜라고. 뭐 들을 때까지 수개 신청해도 중단시켜라. 맞죠? 근데 중단하지 않고 강강 판결이 나는 이 판결은 위법한 것은 맞지만은 유효한 판결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제 수단을 줘야 되겠네요. 확정 전에는 상소 동그라미, 확정된 이후에는 재심 동그라미. 마치 대리급 흠결에 준하여 취급을 하겠다. 소송 개수 중 당사자 일방의 사망을 강과 변론, 종결 판결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슬러시 위법한 것은 맞지만 유효한 판결로 취급하겠다니까. 없고 따라서 그 판결은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 대리급 흠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 3번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 위임을 한 다음에 맞나요? 근데 소재기 전에 사망했네요. 소재기 전 원고 사망했네요. 원고가 변호사한테 소송 위임을 했어요. 맞죠? 그럼 변호사가 바로 소장 꾸며가 제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민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 며칠 뒤에 소장을 제출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원고가 사망했네요. 맞나요? 원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대리권 소멸하나요? 대리권 불소멸 사유 95조 1호 떠올려야죠. 사망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얘는 소송 대리인. 그래서 소송 대리인이 제기한 소 자체도 뭐 한다고요? 적법하다라는 것이 판례 때도 하물며 적법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기간 준수의 효과는 누구한테 미친다고요? 그 상속인한테도 다 미친다라는 거. 이때 그 상속인들은 뭐 하라고요? 수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때도. 소송 개수 중 사망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수개 문제가 나오지만 얘는 소재기 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 신청을 받아준 판례. 네, 소송 대리인을 모르고 사망한 당사를 원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했대요. 그 소개 제기 자체도 뭐 한다고? 적법하다고. 부적법한 게 아니라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 때도. 그래서 답은 3번. 변론 종결 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판결 선고할 수 있나요? 247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단 중이라도 판결 선고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변론 종결이에요. 변론 종결 이후에 이때 사망하셨어요. 변론 종결이에요. 글자가 써지네요. 변론 종결 이후에 사망하셨어요. 맞죠? 이때 판결 선고 가능한 거예요. 네, 판결 선고 가능해요. 그래서 이때 판결 선고했어요. 판결 선고는 가능해요. 다만 송달을 안 해줄 거예요. 실무에서는 송달을 안 해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온 판례 있잖아요.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송달을 했죠. 사망한 쓸 경우에 공시송달 유효하다고요? 공시송달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대리선임에 이렇게 판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변론력의 이후에 사망했어야 판결 선고 가능해요. 네. 그래서 위법이 아니라 선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 만약 1번부터 25번까지 쭉 다 풀어봤는데, 맞죠? 시간에 쪼들려서 뭐 민사소법만 풀면 뭐 쉽게 넘어가지 않으면 민사소법 푸는 게 아니잖아요. 민법도 봐야 되고 형법 문제도 봐야 되고 형사법 문제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막 뭐 힘들었다고 하면 이해는 하는데 민사소법 문제만 놓고 보면 같이 풀어보니까 쉽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금 더 어려웠게 나왔으면 바랬는데 어쨌든 25년 민사소법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